낭만서점 240회에서는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다룹니다. 이 작품을 이제 다뤄야 하지 않냐는 얘기를 몇 주 동안 나눴고 또 댓글에서도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됐고 7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 골랐죠. 총 7명의 작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젊은 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의 젊은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 중에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7편의 작품에 수상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수상한 작가들이 강화길, 음흠. 최은영, 김봉곤, 이연석, 김초엽, 장유진, 장희원 작가입니다. 네. 익숙한 이름들이 많죠? 낭만서점에서 소개한 그 작가들도 보면 강화길, 최은영, 김봉건, 김초엽, 장효진 작가 벌써 네. 5분이나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작가들이 지금 한국 문학의 새로운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점계에서도 음. 이 작품집이 나오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판매도 많이 늘고 있고 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죠. 2020년 4월 8일에 출간이 됐는데요. 네.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진입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오늘은요, 저희가 이 대상 수상작인 강화길 작가의 음복이 아니라 네. 다른 작품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장희원 작가의 우리의 환대라는 작품을 골랐는데요. 낭만 서점을 통해 가지고 처음 소개하는 이제 작가고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서 우리가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어떤 새로운 작가가 또 소개가 될까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저희도 발맞춰 가지고 낭만 서점에서 장희원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네, 장희원 작가는 1993년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네.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 폐차가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작가가 된 지 2년 차인 건데 와. 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또 독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죠. 자, 우리의 환대라고 이 작품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소설은 아들 영재를 만나러 가는 아버지 재현의 이야기를 축으로 합니다. 아들 영재는 대학 휴학을 하고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서 호주에 있는 대학에 편입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네. 재현과 아내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러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직항편이 없어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탄 뒤에 호주에 도착한 재현 부부는 공항으로 마중 나온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들은 흑인 노인과 차를 타고 함께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 재현이 사는 집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또 그 집에는 이 젊은 한국 여성 민영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묘한 동거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 재현. 이 동시에 재현은요, 영재가 어렸을 때의 일을 두렵게 떠올리는데요. 분명 재현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 환대하는 호주 집의 이 분위기가 왜 주인공인 재현에게는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화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해외로 여행한 경험 있으시죠? 허이평론가님. 네. 네. 그때 첫 느낌 기억나세요? 우선 그 이국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액조틱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실감 나게 되는 순간. 네. 분명히 똑같이 사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일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 디테일한 차이들, 그 문화나 네. 심지어 저는 그 공기, 네. 냄새마저도 다르더라고요. 역시 문학평론가다운 그런 인상인데 저는 어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지금도 크게 남아있냐 하냐면 익숙한 곳에 계속 있었잖아요. 한국이랑 익숙한 곳에 있다가 처음 해외로 여행 갔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며칠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을까? 뭐냐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지위에 있고 어느 환경에 놓였냐에 따라서 그 익숙함이 사라질 때 다가오는 낯섦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환대 역시도 주인공인 이제 재현이 항상 이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에 가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아들을 만나는 건 자기 피부치를 만나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시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환대라는 제목이 또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목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스가 아니죠. 네, 우리 옆에 축사라는 한자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축사는 이제 가축을 기르는 공간이잖아요. 동물들을 모아둔 우리 같은 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의 환대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정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짐승들의 공간의 환대. 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와는 좀 거리를 둔, 그러니까 존재를 달리한 그런 집단의 이제 환대를 받는 듯한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도대체 왜 중의적으로 해석되느냐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차근차근 좀 대화를 나눠보죠. 네. 자, 한국에서 다니던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요. 27에 다시 호주 대학의 이 도시계약과에 입학하려는 이 아들, 네. 영재. 왜 이렇게 영재가 호주에 가서 머물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처음에는 독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현 역시도 아들이 졸업을 마쳐야 될 거면 일단 한국에서 이제 마치고 공부를 더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호주까지 날아갔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죠. 네. 이 스카이프로 보름에 한 번꼴로 통화를 하는데요. 영재의 뒤편에서 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요. 네. 과연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 아버지인 재현은 좀 궁금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정체는 나중에 밝혀지죠. 네. 흑인 노인, 함께 사는 흑인 노인으로 밝혀지는데 재현 입장에서는 이 스카이프로 아들과 통화하면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목소리에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사연이 있죠. 네. 자, 아까 이 아들 영재가 호주 대학의 도시계획학과에 입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 호주를 떠나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싫다는 건 가족하고 함께 있는 게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을 졸업하는 것은 좀 차치해 두고 우선은 이 대학에 호주에서 다니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이 아버지인 재현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영재가 갖고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좀 꺼려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 재현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영재를 이제 아내와 이 재현이 방문하기로 하는데요. 그 물건을 챙기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몰라. 네.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야. 영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네. 네. 저는 이런 그 묘사 보면 항상 재밌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드러나는 게 자식이 해외에 있거나 좀 먼 타지에서 이렇게 지낼 때 어머니들은 정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쌓아줘요. 그럼 아버지들 옆에서 아니 뭐 그런 걸 다 싸고 그래 라고 하면 어머니들의 이제 응답 같은 것들은 몰라서 그래 당신은 이거 다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이 포인트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작품에서는 또 그 포인트가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여기에 영재에게 줄 옷, 라면, 마른 반찬 같은 것들을 쌓았는데 네. 남편인 재현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당신은 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신은 몰라, 이게 다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뒤에 복선처럼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재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아버지인 재현은 그걸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 상자가 이제 뒤에 가게 되면 호주를 경유하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상자가 잠시 분실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상자를 한편으로 재현을 비롯해가지고 이 부모의 좀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재가 원하는 거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재에게 다가갈 때 생기는 어떤 일들이 뒤에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분실되는 그런 사건과 좀 연관이 된다고도 봤습니다. 네.
자, 6시간 동안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기다린 후에 네. 호주 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요. 네. 그게 참 불편한데 말이죠. 불편하죠. 공항 의자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라는 게 이 공항에서 재현을 비롯해가지고 또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상자를 기내에 두고 오게 되는데 다행히 이 상자를 공항 보관소에서 찾게 됩니다. 네. 하지만 상자는 한눈에 봐도 더러워져 그쵸. 있어요. 맞아요. 이건 역시 상징적으로 보이는데요. 음. 하나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이 상자를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영재에게 이제 가고 있는데 영재가 원하는 걸 뭔지도 모르고 영재가 왜 또 호주에 이렇게 오래 있을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잘 찾지 못해가지고 어렵게 막 계속 돌아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잃게 된 상황.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좀 운유하는 설정이라고도 좀 봤거든요. 네. 서희평론가님은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어요? 소중한 것일수록 망각될 수 있고 또 네. 그것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진실을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건 반드시 챙겨서 가야 돼? 음. 라고 생각을 할 때 네. 그걸 꼭 놓고 오잖아요. 그렇죠. 놓고 오기도 하고 약간의 손상만 있었어도 워낙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손상도 너무나 커 보이죠. 네. 네. 자, 새벽 2시에 재현은 싱가포르 공항에서 자신의 처지를 새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아들과의 과거의 갈등이 불현듯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 부분 여러분께 낭독으로 들려드릴게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낯선 곳으로 떠밀려온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출장차, 산골 마을이나 고속도로, 수십 갈래의 국도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렇게까지 먼 곳은 처음이었다. 순전히 영재를 보기 위해서였다. 왜 아니겠는가? 그들에게 하나 있는 자식이었고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아이였다. 공부도 곧잘 했고 축구를 좋아해 어릴 때부터 공 하나만 가지고도 온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었다. 한 번은 영국 여행 중에 영재가 조르는 바람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었다.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축구장에 들어서기 직전 입구에 멈춰선 영재가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거대한 벽 너머로 흥분에 찬 함성이 들리고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사이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었다. 영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한동안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자기 전에 근심 섞인 목소리로 영재가 포르노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혼자 집에 있는 영재를 보았다. 아내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고 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참이었다.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던 때라 그 시간에 영재는 학교에 있어야 했다. 영재는 헤드폰을 낀 채 그가 온 것도 모르고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깨가 벌어진 근육질의 두 남자가 뒤엉켜 있었다. 조금 더 체격이 큰 쪽이 상대편의 목을 그어쥐고 조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곧장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더러운 놈. 재현은 씹어뱉듯 외쳤다. 그때 그는 영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해 보였다. 그는 주먹이 책상에 긁혀 찢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이를 때렸다. 아이는 점점 더 몸을 웅크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 큰 아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 그는 씩씩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재현은 얼굴을 찡그렸다. 이제는 안다. 그때 아들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그 순간 불시에 들이닥치듯 자신에게 찾아온 그 우연을 없애버리고 싶었다는 것을. 그 후로 그들 가족은 여느 때처럼 지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고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각자 소리 없이 웃었다. 네. 이 영재가 어렸을 때부터 참 공부도 잘했고 축구도 좋아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네. 아들이었다라는 게 그렇죠. 드러나는데요. 영국 여행을 갔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음. 함께 봤다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 경기장에 직접 갔을 때 아들 영재가 보인 반응 음. 정말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너무 좋아서 가슴이 두근거려 아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안고 있는 아들과의 기억을 안고 있는 아빠가 재현이었던 거죠. 근데 영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영재가 포르노를 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재현은 웃습니다. 네. 뭐 그거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뭐라고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성애자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쉽게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성에 눈을 뜬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렇죠. 이렇게 그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갖는데 포르노가 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음. 당연히 실행해야 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울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아버지인 재현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던 거죠. 엄마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현이 음. 정말 격분하게 된 계기는 네. 영재가 게이 포르노를 보고 있었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엄마가 보였던 그때의 반응과 다르게 바로 이렇게 주먹이 나갔을 정도로 격한 또 반응을 보였죠. 아이를 계속해서 때렸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다 큰 아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서술은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는데 아마 그 초반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들 영재가 한국에 있지 않고 굳이 호주까지 가가지고 또 돌아오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아마 이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게 또 암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했을까? 네. 거기에는 이 재현이 갖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 나는 결코 우리 아들이 게이인 걸 용납할 수 없어 그렇죠. 라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를 좋아한다, 나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 재현은 그것을 용납을 못했던 거고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 재현과 영재가 또 얼마나 좀 갈등을 했을까. 물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같이 테레비를 보고 할 때 웃기도 하고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것이 스며들듯 그런 갈등 요소가 이 가족 안에 있었다는 것도 묘사가 되죠. 네. 상처가 없는 듯 뒤에 행동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던 맞아요. 겁니다. 예. 이 영재는 얼마나 또 아픔이 컸겠어요. 이렇게 다정했던 아버지가 돌변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 말이죠. 그쵸. 자, 재현 부부는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호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요. 영재와 함께 온 흑인 노인 차를 운전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영재가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집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노인이 보기에는 여기서 묘사되는 거는 그렇게 뭐 별스러운 사람처럼 묘사는 되진 않지만 재현에게는 영재와 겪었던 일종의 그 사건과 같은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둘의 관계를 봤을 때 또 얼마나 걱정을 했겠고 그 자신 안에 생겼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 호주라는 네. 재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낯선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거겠죠. 네. 운전석에 이 흑인 노인이 앉아 있는데 웰컴이라고 네. 굵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요. 스카이프. 그래서 그 영재가 대화를 나눴던 네. 사람의 바로 흑인 노인이었구나라는 걸 그렇죠.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영재는 엄마 아빠 굳이 호텔에서 안 묵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머물러도 돼요. 그 집 주인도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도 네. 다 동의를 했어요 라고 그렇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방 역시도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 비워놨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엄마와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괜찮아 우리 호텔
잡아놨으니까 호텔에서 잘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들을 편해주게 하려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 자신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죠. 또 영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좀 머물러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 엿보여요. 네. 예, 그걸 이제 눈치채는 거죠. 그렇죠. 자, 차를 타고 그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재현 부부를 위해서 일부러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네. 네. 그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아름다운 풍광이 있긴 하고 햇빛도 찬란히 빛나긴 하는데 이 아버지인 재현 같은 경우는 그 햇빛을 딱 볼 때 바로 못 보죠. 그 햇빛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움찔움찔 이제 떤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이죠. 네. 이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음. 하지만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 네. 그걸 깜빡깜빡하면서 네. 눈을 찡그린 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재현이 가진 관점이다라는 걸 그렇죠.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에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 딱 봤을 때 자신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심리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보기도 하지만 이런 심리 상태도 움찔움찔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건 이 흑인 노인이 얼마나 재현 부부를 위해서 노력하는가도 나와요. 네. 굳이 돌아서 네. 해안도로로 가는 겁니다. 그 호주의 이제 풍광,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부는 즐기지 못하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이 재현 부부를 마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까지 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렇죠. 충분히 이 사람들은 재현 부부를 위한 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환대를 재현 부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 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흑인 노인이요. 이 재현의 목덜미에 밴 땀을 손수건으로 뒤에서 이렇게 쓱 닦아줍니다. 네. 그때 재현은 몸이 굳어버려요. 네. 왜냐하면 이 아들과의 그 사연도 있었고 또 흑인 노인이 혹시나 아들 재현과 어떤 관계가 아닐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이 흑인 노인은 그냥 정말로 환대의 의미를 담고 또 재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수건으로 좀 닦아줬을 텐데 재현은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었던 거죠. 환대가 불편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명 더 같이 사는 이 한국의 젊은 여성 민영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네. 재현 부부에게 인사를 해요. 음. 민영은 이제 20살이 된 여성인데 네. 그들이 같이 산 지가 1년이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민영은 이 재현 부부를 위해서 장을 봐온 길이고요. 말하자면 이 집에 사는 세 사람, 네. 아들인 영재, 그렇죠. 또 민영, 흑인 노인까지 재현 부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민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진짜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라고요. 이럴 때는 재현이 아니라 또 엄마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그 아들을 해외로 보내놨는데 아들이 또 혹시 이 민영이라는 애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건 아닐까에 대한 또 불편한 심정이 있는데 숨기려고 하지만 또 남편인 재현은 그것을 눈치를 채죠. 네. 그리고 재현과 이 민영이 공교롭게도 이제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영이 아저씨가 무서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오빠는 아직도 툭하면 침울해요. 라고요. 네. 아마 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민영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민영과 함께 산 지가 1년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영은 그 영재에게 들은 얘기를 통해서 아버지 재현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머릿속에 아마 그려둔 것 같아요. 오빠한테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죠. 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게이 포르노를 봤을 때 재현이 영재를 굉장히 많이 때렸다는 그런 묘사가 드러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영재에게서는 결코 씻기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 있었고 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했다라는 그렇죠.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영재 입장에서 자신의 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부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렇죠. 새삼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에서
이제 재현 부부와 영재라는 가족은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는 옳지는 않지만 정상가족이라는 네.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흑인 노인과 또 영재와 민영이라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현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가족 같은 형태를 다루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가족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져 있다는 것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영재와 흑인 노인이 은근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네. 재현이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렇죠. 음. 예. 그러면서 이 환대를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과일도 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으깬 감자를 주는데 이 으깬 감자를 재현 부부가 먹긴 하지만 그것이 잘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결국 구토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물감을 느끼면서 구토를 하는데 계속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음식도 좀 이 재현 부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맛과 좀 달랐나 보죠. 하지만 다른 것이기보다는 그런 심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목구멍으로 넘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와 다른 타문화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써 받아들인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재현 부부는 그것을 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되죠. 자, 재현이 이 으깬 감자를 먹다가 몸이 안 좋아진 상황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네. 이 노인이 우리 집에서 그냥 묵고 가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재현 부부는 거절하고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 올라타는데 네. 택시에 올라타고 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챙겨왔던 그 음식과 옷가지가 들었던 상자를 상자. 미처 전해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그렇죠. 됩니다. 네. 아직도 이 아들과의 거리감이 있을 거고 그 마음이 전해지지도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과 부부의 관계에 대한 지금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 또 이 상자인 거죠. 그리고 이 소설의 결말부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어요. 그는 아내가 본능적으로 이제 영원히 아들을 잃었음을 자신들이 도저히 좁히지 못할 어떤 경계선을 기어이 넘어버렸음을 깨닫는 중이라고 여겼다. 네. 결국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들 관계의 거리감이라는 것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쓸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게 좀 다가오는 면도 있고 네. 여전히 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아들의 거리감이 왜 쓸쓸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도 또 드러나기도 하죠. 이 작가 노트가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네. 이 장혜원 작가가 이런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누군가의 세계가 얼마나 천국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나의 울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쓰면서는 그런 마음을 조금 억눌렀고 오히려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의 기준이나 잣대에 대해서 곱씹었던 것 같다. 이 소설을 다 쓰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기쁨을 느끼는 곳이 옳다. 옳다.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온 마음을 담아 부디 모두가 그런 세계에서 지내기를 바란다. 네. 이 책에 보면 이 아버지가 1년의 일화를 겪은 다음에 흑인 노인과 함께 사는 집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길 건너편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근데 길 건너편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뭔가 경계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쪽과 저쪽을 막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삶의 방식도 있는데 그것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막 끌어올려는 것보다는 그냥 저쪽에서는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좀 좋게 또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작가의 말에서 좀 느껴지는 게 있네요. 그렇죠. 허남 평론가님, 이 우리의 환대라는 제목 네. 이 소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뤄봤는데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그 환대라는 것이 직접적인 환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선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선 위치의 그 시선에서
환대를 하는 게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은 좀 제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환대라고 했을 땐 음. 저는 이 주체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네. 첫 번째는 영재, 흑인 노인, 또 민영으로 대표되는 네. 이 호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재현 부부를 환대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재현 부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네. 이들이 마치 짐승 같은 네. 그러니까 낯선 존재, 음. 우리와 다른 것들로 그렇죠. 보인다는 겁니다. 음. 이럴 때 그들이 하는 환대는 마치 축사의 환대 같은 느낌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아우른다는 점에서 이 소설에 뭐 가치가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개별성을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리고 이 책의 서술은 재현의 입장에서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던 게 재현이라는 개별성은 드러나는데 아내에 대한 개별성은 그냥 아내로 퉁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재현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다른 쪽의 사람들을 개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의 한 덩어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호칭에도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경험과 태도가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또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흑인 노인은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왜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작품의 한 줄 평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바라보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걸어갈 때는 지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좁은 골목에. 근데 제가 차를 타고 또 지나갈 땐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비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차이가 저에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냐, 어느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너무 유리하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현도 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 보이는데, 그래서 그 달라 보이는 시선을 올바른 기준에 맞춰서 좀 하나로 보기 위한 노력,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한 줄 평 잡았습니다. 네. 이 재현이 보험회사에서 차량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를 이제 그 뒤처리를 해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정작 본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맞아요. 것. 네. 그것도 이 소설이 가진 아이러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허위평론가님의 이제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절대적 환대의 낯선 감각. 네. 환대라는 이제 제목을 변형해가지고 한 줄 평 해주셨네요. 네,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환대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리다가 절대적 환대라는 걸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때의 절대적 환대의 조건은요,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네. 되게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불쑥불쑥 침입하면서 물어보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환대는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처럼 여겨야 하는 가치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 장소, 또 환대라는 책을 쓴 김연경 저자는 이 절대적 환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가 사람임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작품의 제목이 우리의 환대, 축사의 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현 부부가 영재, 흑인 노인, 민영을 짐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임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쵸.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다라는 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실은 이들에게 필요한 환대였음을 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봤습니다. 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중에 장유연 작가의 우리의 환대 달아봤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작가의 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 이제 책을 읽고 또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낼지 그러니까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낭만 서점을 하면서 제가 얻는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새로운 작가를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또 오늘 소개해주는 이 책자가 주는 독자들에게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아까 허나은 평론가님이 지적하셨던 네. 그 이름의 문제들, 왜 누군가는 이름을 획득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름을 갖지 못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편향된 관점에서 서술이 되어 있을까, 이 발언권의 문제 같은 네. 것들도 실은 이 소설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어요. 음. 물론 그게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네. 방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낭만서점 240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시점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다음 시간 낭만서점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